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끝난 장은 그렇게 미국 시장 큰 반응이 없었는데 정작 FOMC 결과에 대해서 하루 지나니까 오늘 새벽 장은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FOMC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자, 6월 FOMC는 뭐 예상대로 금리 동결인데 이것이 10회 연속 후 동결입니다. 네. 이거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최근 보면 한 1년 약간 넘는 시간 동안 상단 이제 0.25%에서 최근에 이제 5.25까지 5% 포인트를 올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끝났을 때는 한 3년에 걸쳐서 2% 정도를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빠르게 올렸고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목표를 좀 달성했는데 연준 내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빨리 올렸는데 실물 경제에 뭔가 충격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좀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정도 좀 쉬어가자. 그런 목소리가 아마 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껏 뭐 시장을 계속 연타로 때려놓고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서 경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서 좀 하겠다라는 식인데요. 자, 하지만 파월 의장은 시장 기대와 달리 그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점도표를 보면 그러니까 한 20명 조금 못 되는 연준의 어떤 이사들 그리고 지방은행 총재들의 보면은 추가 인상뿐만 아니고 0.5, 그러니까 2번 정도 인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8명 중에 9명이 지금 그렇죠. 5.75까지 지금 봤으니까요. 상단이 5.25니까 예. 뭐 한 번에 0.5로 올리긴 좀 어렵고 저번에 베이비 스텝을 했었으니까 예. 2번 정도 올린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핑계를 댔죠. 뭐 이거는 자기 생각만 지금 기자회견 때 얘기한 게 아니고 연준 FOMC 참석한 사람들도 비슷하다. 예.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는 역시 그 중앙은행 총재다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심리, 기대 심리라고 할까 이런 거를 좀 끊고 싶은 거죠. 예. 이번 동결로 올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 이게 가장 높은 숫자다라고 시장에 이제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앞으로 가능성은 다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레짐작하지 마라. 뭐 이런 경고로 들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월가의 반응은 이것이 금리 긴축의 스톱이 아니라 포즈, 일시 멈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올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이사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연말 최종 금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남은 게 FOMC가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네 번 남았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게 돼 있거든요. 뭐 폭의 문제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도 최근에 실업률이 또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점점점 조금씩이라도 나빠질 거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자꾸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아마 7월 달이 가장 이제 인상에 적긴 것 같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에 한 번 정도 인상하고 9월, 11월까지 그걸 유지하고 12월에는 오히려 한 번 떨어뜨린다고 시장은 또 보고 있거든요. 떨어뜨린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남은 시간이 우리가 6개월 정도인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올해 연말에 시장이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다는 또 보장도 없고 아무튼 2번 인상한다고 최소한 시장에서는 절대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연준하고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뭐 포커 게임을 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거 가만히 보면 실제 어떤 자기 패보다 좀 과하게 발언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 측에서 봤을 때 가장 이 주목하는 것이 근원 PC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 소비 지출의 근원 지수로 보면은 연말에 3.9%로 예상을 했어요. 종전에 3.6%에서 이렇다 그러면은 금리가 아무래도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는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사실 이제 연준의 뭐랄까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은 근원이 아니고 물론 실제 그렇죠. 헤드라인이죠. 근데 근원을 이제 주목하는 거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화랑이냐 요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동결을 하고 앞으로 추가 인상을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추가 인상을 하려면 그럼 당연히 동시에 내놓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도 좀 높이자. 요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PC 말고 그냥 우리가 CPI만 놓고 예. 보면 근원 물가 상승률은 5%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서비스 시장이 이게 뭐 그런 거죠. 음식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기 어려운 예,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경계하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 전망치, 연말 전망치를 상향한 것은 결국 경제를 쿨다운 시키지만은 과거 우려했던 경착륙 이런 건 없다. 그리고 경제는 어느 정도 좀 낙관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요번에 점도표 말고 또 이제 그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번에는 올해 거를 0.4%로 전망을 했었는데 3월 달에는 예. 1.0%를 올렸죠. 예. 예. 이것도 이제 자기네 그 스탠스를 지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실제로 그 주요 IB들의 미국 성장률 전망치, 그러니까 연간 분기를 보면 2분기까지는 플러스가 나오다가 네. 평균적으로 보면 3분기하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를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확실한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생각과 또 시장의 생각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 올해 성장률이 되려면 하반기가 몇 프로가 돼야 됩니까? 지금 최소한 마이너스는 나오지 말아야죠. 마이너스가 예.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뭐 최소한 뭐 0%대 중후반 정도는 유지를 해야 1%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뭐 이 성장률을 보면 참 요즘 눈길을 끄는 게 우리나라 성장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하늘에서 1.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1%,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연율로 따지면 2.7%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감안하면 진짜 우리 경제가 좀 안 좋다고 봐야 되죠. 지금 가장 큰 게 우리가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만 보면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상반기엔 나쁘다가 여름쯤 되면 회복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각을 가졌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좀 지연되는.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 2분기 지표들 보면 플러스가 크게 나왔긴 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워낙 그냥 봉쇄도 하고 해서 2분기에 이제 상하이 봉쇄 때문에 네. 그때 워낙 지표들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기술적 반등 효과로 그래서 우리 중국 수출이 올해 중에는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시각들이 최근에 많이 확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많이 낮췄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준 금리 동결 이후에 우리 정부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정부 예상에 부합한다면서도 부동산 PF 정상화 유도에 집중하겠다. 이거 괜한 말을 한 거나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을 이제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 부동산 PF 사업장하고 관련된 금융기관은 정부가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미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일부 금융기관이 연체율이 좀 상승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PF 사업장이 조금 부실화될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동결은 했지만 한국은행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금융시장의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금융시장의 뇌관일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좀 점검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은행 주담대 금리 상한선이만 6%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7%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6% 7%라는 것이 뭐 주가 한번 상한가 가면 30% 오른다고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장사를 해보시는 분들 진짜 6, 7% 남기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리는 동결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지금 어떤 경제 주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금리를 결정하는 게 우리나라 뭐 은행채라든가 이런 국고채라든가 채권 금리가 사실 연동이 되는 건데 우리 시장 금리가 그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사실 미국 연준 금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그림에 나오네요. 저거 상단이 지금 5%대에서 지금 6%대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형이죠. 그리고 또 예. 올라갈 것 같아요. 코피스 금리도 올라갔고.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한 번이라도 더 올린다면 금리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우리 대출 금리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이 금리라는 것이 정말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의 경제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데 최근에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일본 엔화는 이렇게 약세예요. 원화는 좀 강세로 좀 변화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잘못하면 900원대가 깨질 수도 있겠어요. 900원 예. 초반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일본 여행 가시려면 지금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예. 그런데 이제 일본 은행은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금리를 미국 따라 올렸고, 그리고 일본이 당분간은 제로 금리를 포기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는데도 그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런 물가 상황이죠. 상승률이 3%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본 경제 수건 사업이거든요. 예. 예, 물가 상승 3% 물가 이상. 올리는 거. 예. 그거를 지금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좀 어렵다. 다만 우리가 이제 1,000원 선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900원 정도 왔고 더 깨진다면 언젠가는 1,000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시점은 일단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그 정도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뭐 한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지금 1,000원에서 900원 선까지 왔으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가 임박했습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초보다 저희들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단 중국 쪽으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안 되죠. 중국의 재고 조정이 끝나는 올해 연말쯤에나 좀 대중 수출이 회복이 되면 수출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소비 지표가 연초에는 좋았는데 3월과 4월에 상당히 좀 나빠졌습니다. 우리나라 게. 그러면 이제 수출이 안 좋고 설비 투자는 수출 따라서 안 좋을 거고 그렇죠. 건설 투자도 좀 좋을 리가 없고요. 부동산 시장 때문에. 남은 게 유일한 이제 안전판이 소비인데 소비마저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하반기 경제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절대 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올해 아마 성장률이 1%대 중반도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소비라든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소비가 그나마 버텨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은 면했는데 지금 2분기 상황에서는 해외 여행객들 대폭 늘어나고 수출은 특별히 나아진 김이 없고 이런 상황이면 2분기에 마이너스 가능성도 있나요? 2분기 역성장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그래도 1분기에 어느 정도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소폭 플러스 성장을 하겠는데 문제는 하반기부터는 역성장도 나올 수 있겠다. 예. 수출하고 소비가 동시에 나빠지면 역성장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중국 효과는 이제는 뭐 크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정치적인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이렇게 왕래가 없는 동안에 중국이 많이 변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 봤을 때는 중국 수출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앞에 거 이제 두 개는 이제 중장기적인 요인이라 지금 상황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마지막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을 보면 기업들의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상당히 재고를 좀 안 팔려서 쌓아놨던 것 같고 그 많은 재고를 풀려다 보니까 이제 덤핑으로 내놓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 수출이 안 되겠죠. 우린 정상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라면 하반기에도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거고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시는 뭐 상고하고도 기대하는데 경제는 상저하고가 과연 가능할까? 이거 좀 약간 부호가 붙는다고 봐야겠네요. 예. 예, 뭐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니까 작년 하반기가 좀 나빴어요.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높을 건 분명한데 우리 이제 기업이나 가게가 체감할 때는 체감하는 건 상저하고는 아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